다음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두 번째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됐죠? 예, 네.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 4일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유시영 회장이 4월에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지난 4월에 만기 출소했다가 거의 바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 노조 파괴 컨설팅 자문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그게 불법이라고 법원에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배임 횡령 혐의로. 그렇죠. 걔들은 무조건 우리는 그냥 노무법인 노무 창조 컨설팅한테 자문료를 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회사 측의 논리였는데 자문료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거죠. 그 유시영 회장이 창조 컨설팅에 자문료로 준 돈이 무려 13억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본인이랑 임직원들 1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 임직원들 노조법 위반 사건에 쓴 변호사 비용만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15억 원.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그 액수 15억 원이 노조 파괴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이 돈을 쓸 바에야 노동자들하고 대화해서 한 게 낫지 않냐. 이게 웬 똥꼬집인가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유시영 회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선조가 있었죠. 저 누구냐 저기 현대그룹의 우리 정주영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나름대로 확신범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하고 또 노동자들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범들인 것 같고 그런 거를 사회가 다 용인해 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자본과 사업주들의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창조 컨설팅과 같은 이런 브로커 집단들이 그 창조 컨설팅만 있겠어요.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업종을 개척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들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알아서 요리해서 무력화시키고 파괴해 주겠다. 대신 돈만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유성기업 사건이 회사, 그러니까 현대차 유성기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검찰이 셋이서 손잡고 만들어낸 이제 노조 파괴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 창조 컨설팅의 원조 피해자가 영남대 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남재단에서 하는 이분들이 아직도 지금 고공농성 중이에요. 두 분이. 이 유성기업 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그 창조 컨설팅이 이제 우리 홍보 자료로 내놨던 게 영남대 의료원 노조 파괴 사건이다. 우리 이렇게 잘 한번 작살냈다. 이런 우리 그런 정도 유능한 노조 파괴 그룹이다. 이런 식을 자신들을 그러니까 어프로치한 거죠. 거기 이제 창조 컨설팅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죠. 대표가 심종두라고 하는 노무사 출신. 지금은 노무사 자격이 박탈됐죠. 박탈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경총의 직원이었어요. 경총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사대책팀장, 법제팀장 이걸 13년간 해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 속에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창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 속에서 한 거죠. 이 사람이 관여해서 노동조합을 좀 박살을 냈던 데가 지금 유성이나 영남대 의료원만이 아니라 경주의 발레오 전장, 그다음에 유성기업 골든 브릿지, KT에도 관여했고, 그러니까 이 창조 컨설팅이라고 하는 노조 파괴 브로커가 관리했던 회원사가 한 170개 정도. 그 쑥대밭을 만든 거죠, 노동판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배임죄라는 자문료였지만 사실상 까보니까 이게 노동조합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들어간 돈이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정해 준 거고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는 다 자문이다. 이런 자문이니까 합법의 틀을 서고 이제 진행됐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어떤 노동부라거나 법원이라거나 검찰이 잠깐 찾아내서 법적인 어떤 제재 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주고 해줬던 거 아니냐. 그래서 합법이란 틀이 얼마만큼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번에 조국 사태
에도 드러난 거고 다 합법이란 틀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악용되었던 사례 아니냐.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창조 컨설팅 관계자들도 다 이제 실형을 살게 됐고 유시영 회장도 실형을 살게 됐는데 현대차 임직원은 법정 구속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유성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제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현대차 이제 원청, 그러니까 거의 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은 전부 지금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실제로 형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관계법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가지만은 그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거 겨우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명령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아주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민사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포괄적인. 그러니까 50대 49로도 이것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태에서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즉 원청업체든 거기 가해자한테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만 하면은 이게 이 판례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고착됐을 경우는 계속 노조 파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형량 받고 또 하죠. 그죠? 물론 이것은 중요한 판례예요. 아마 한국의 사법에서 판례적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도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끔 해야 되죠. 그 마음을 못 먹게 해야. 그럴 경우에는 이건 형사적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이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한두 명이 집행유예 정도 형량을 받는다. 나중에 보상해줄게.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노조 운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면은 니네들도 고통을 받아라. 근데 형사적으로는 엄격한 증거주의니까 민사적으로 고통을 받아라. $10,000건 2,000,000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노조 운동이 더 합법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거고. 아니 근데 그런 민사적으로 하더라도 재판 그렇게 안 내리면 그만 아닌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제가 말한 엄격한 증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에 누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어? 아니야. 그냥 뉘앙스만 줬어. 그럼 형사처벌 안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위기만 풍겼어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끔 법 체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최근에 나왔던 게 지금 구글하고 유튜브에서 그렇죠. 그 청소년 관련된 아동 관련된 정보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모집했다라는 이유로 1억 5천인가 거의 그렇죠.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2천억 가까이의 그 벌금에 합의를 한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런 노동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대재해 같은 경우를 일으켰을 때도 그 제 책임이 있는 회사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건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참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노동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부잖아요. 김대중 정부 이전 시기에는 노동조합 하게 되면 무슨 공안기관이나 뭐 구사대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려고 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대대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게 오히려 더 노동조합이나 노동활동들을 위축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게 유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쌍용차로 정점을 맞은 거죠. 근데 이게 역으로 하게 되면 거꾸로 이 노동자들이 이런 회사의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재정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꾸로 역으로 적용시켜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거의 또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갈 만큼 아주 엄격하죠. 근데 거꾸로 사측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물리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또 아주 그냥 바다같이 자비롭고 이렇게 넓게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건 거라 사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도 좀 회의적이거든요. 이게 제도는 만들되 음. 그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한 사법개혁. 음. 판사들도 물갈이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음. 말하면 이게 엘리트 판사들이 흔히 말하는 지금 사법농단 시스템 뭡니까? 지들끼리만 통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자들 편을 드는 거죠. 그거는 과정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고 해서 확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싸워나가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 우리 저 유하라 선생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법과 제도를 아무리 이쪽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력, 조직력, 힘이 없으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 속의 떡인가 뭐 그런 거 같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예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또 정보과 형사들인데 정보 형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노동부의 노무관리관이 있고 그죠? 거기에 검찰 직원이 와 있고 또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누가 청주권에서 먹은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그것을 흔히 말 한시적으로 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서 아주 영리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노하우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인 거고 네. 심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철거민들 철거 깡패들 있잖아요. 네.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노하우를 전수해다가 이것을 아주 세트로 맡기자 해갖고 지역 깡패들한테 맡겨버리니까 걔들이 커갖고 어떤 기업에 누가 됐다. 이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어디가 주재한 거예요? 주제는 이제 보통 청와대에 또 어. 어떤 그냥 민정비서관 쪽에서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청와대, 국정원, 그렇죠. 경찰, 그다음에 필요하면 노동부, 노동부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것이 예전엔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노동의 어떤 파업이 나나 그러면 거기서 모여갖고 하고 그 깨버리고 흩어지고 깨버리고 흩어졌는데 얘들로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그걸 걔가 먹은 거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관계기관 대책의 업무에 그렇죠. 예. 민영한 거야. 민영한. 민관화 외주를 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주를 줬는데 외주를 줬으니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MB 때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바로하게 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몇몇 인적으로 누가 나타나요. 사실은 걔네들을 잡아 족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이미 다 튀었죠. 그런 게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 안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이 물리력을 다루는 게 그 용병 회사, 그렇죠. 용병들 고용해서 전쟁에도 관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교도소 자체를 그렇죠. 어떤 민영화 시킨다거나 민간에게 위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MB가 그 전조직 현상이 이런 아까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했던 대노동 사업을 창조 컨설팅 같은 데가 하청 같은 걸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영역을 실제 해서 하청을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자기가 시장을 개척한 거고 그렇죠. 예. 철거 같은 데서도 그런 시장을 개척한 자들이 있는 거고 이게 눈에 보이는 몇몇 한두 개겠냐. 상당히 우리 눈에 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자들과 집단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걔들이 MB 시대에 헤지펀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사모펀드 있잖아요. 헤지펀드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헤지펀드 애들이 그렇게 법인을 장악해서 만든 다음에 돈을 벌고 팍 흩어져 버려요. 그게 다시 또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MB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쫓아가요. 왜 못 쫓아가느냐? 법인을 쫓아가면 못 쫓아가죠. 사람을 쫓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분명인데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걔들을 잡아 쫓아야 되는데 문제는 걔들은 이미 도망갔죠. 돈 벌고. 그거를 노하우를 그 밑에 애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요, 이 얘기.
그게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철거 쪽에서 지금 창조 컨설팅 같은 나름대로 그 동네 내에서 성공한 그 이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대행해줬던 약간 그 재벌급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있어요. 이름 어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큰 원형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되니까 그 용역 철거로 커져서 이제 예, 건설회사가 예, 예. 된 중간급 조폭애들이 해갖고 음. 한 그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금방 알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정도에 이제 그 회사를 그죠, 예. 추적했던 게 지금 마치 창조 컨설팅과 심종도의 행적들 추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무슨 뭐 반민특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과거사 특위 같은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노조를 파괴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특위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것을 반드시 극복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는 요원한 거죠. 뭐 어차피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의지는 없었던 걸로 판명이 난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뭐 바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어쨌든 CJ그룹 회장의 아들의 이거 마약 빌반입 현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저렇게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거와 지금 이런 유성기업의 사건에서도 사실상 유성기업의 뒷배경이라 할 수 있는 현대차. 현대차의 관여자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 여전히 이제 법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조국도 압수수색하면서 그 재벌 4세는 못 잡아오는 거는 그러면은 뭐 재벌이 역시 정치보다 힘이 세다 뭐 이런 건 그렇게 건가? 그거 다 그렇게 보지 않나요? 뭐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삼성 재벌을 제대로 이제 응징하고 그냥 어떤 눈 보여주기식의 응징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여러 가지 뭐 힘과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징벌들이나 네. 규제, 견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뭐. 알겠습니다.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